성민은 약 한 달 전 부모님과 함께 교회 주택으로 이사 왔다. 그 사이에 그는 이 근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세세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호기심 많은 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성민은 바로 다락방에 작은 자리 하나를 마련하고 망원경을 통해 주변 동네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시골 마을은 비교적 작아 가구 수가 50채도 채 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생활 방역 내에는 숲과 작은 호수가 있었는데 여름철 무더위에도 지하수 덕분에 시원한 온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성민은 그 호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 대신 그 호숫가 바로 옆집에 사는 어떤 여학생에게 요즘 푹 빠져 있었다. 마치 첫눈에 반한 것처럼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 지우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와 도도한 초록색 눈을 가진 늘씬하고 가슴도 풍만한 미녀였다. 게다가 집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어찌 안 반할 수 있을까? 야, 넌 쟤랑 될 일 없어, 형아. 대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 종혁이 그렇게 말했다. 왜 안 돼? 성민이 발끈했다. 종혁은 비웃으며 말했다. 쟤 같은 애들은 돈 좋아해. 쫙 빠진 차 끌고 다니는 놈들만 상대한다니까. 나도 차 있거든. 성민이 맞받아쳤다. 그거 아버지 그랜저 말하는 거냐? 하하, 지우가 그런 고물 근처나 가겠냐? 종혁의 말에 성민은 억울했지만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지우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성민은 그녀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말을 걸게 될 때 뭔가 아는 척을 하면 어필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 망상 속에서 성민은 둘이 아이 둘 낳고 고급 주택에서 함께 사는 미래까지 상상하곤 했다. 다락방에 관찰용 공간을 제대로 꾸민 후 그는 하루 종일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우는 감시하기가 쉽지 않은 성격이었다. 낮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나오더라도 늘 밤중이었다. 대부분의 시간은 집 안이나 텃밭에서 보냈는데 그 텃밭은 성민이 있는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성민이 특히 주목한 건 지우의 부모님이었다. 매사에 경계심이 가득한 그들은 동네 사람 누구와도 말 섞지 않았다. 성민은 한번 할아버지 묘를 청소하러 갔다가 지우의 부모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무덤 앞에서 뭔가를 조용히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다. 두 사람 다 마치 지하실에서만 사는 사람처럼 창백하고 말라 있었고 지우의 엄마는 늘 더러운 손톱에 떡진 머리를 하고 다녔다. 지우의 아버지는 핏줄이 드러난 가느다란 팔과 병약한 몸을 가진 마치 낚시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이는 썩은 치아로 가득해 절대 미소 한번 보기 힘들 정도였다. 도대체 저런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저런 미녀가 나왔지? 성민은 망원경 너머의 지우를 떠올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 동네에서 지우는 단연코 최고 인기녀였다. 성민은 종종 이웃들에게서 그녀가 얼마나 잘 나가는 남자들에게 대시받는지 들었다. 한 번은 멋진 오토바이를 탄 터프한 남자가 그녀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긴 머리에 수염, 가죽 재킷과 부츠까지 완전 바이크갱처럼 생긴 사람이었다. 처음엔 지우도 그 남자의 호의를 받아줬지만 금방 실증이 났는지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매일 밤 찾아와 술에 취한 채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담은 노래를 불러댔다. 그런 짓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지우는 다른 영향력 있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이후로 그 바이커는 자취를 감췄다. 며칠 후 그의 오토바이는 호숫가 갈대밭에서 발견되었고, 그를 발견한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두 팔은 팔꿈치부터 잘려 있었고,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핸들은 시퍼런 손으로 꽉 쥔 채였다. 오토바이의 시트는 굳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우의 남자들 중 한 명이 그 바이커를 처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여자애한테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아들아. 나중에 너를 산속에서 주워오게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녁밥을 먹으면서 성민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의미심장하게 콧소리를 내며 절인 버섯을 포크로 찍었다. 성민은 그저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다. 어떻게 엄마에게 말하나. 사실은 매일 망원경으로 지우를 훔쳐보고 있다는 걸. 사랑이라는 게 참 잔인하다. 특히 그 또래 나이에는 예쁜 여자애 하나만 봐도 정신을 못 차리기 마련이다. 성민은 지우의 남자들을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모두가 밤에만 몰래 온다고 생각했다. 그 놈들은 어떤 놈들일까? 정말 고급차 끌고 와서 밤마다 지우랑 그런 짓을 하나? 이유 없이 질투심이 끓어오르던 성민은 혼잣말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지우가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상상할수록 성민은 그 비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아, 나이트 비전이라도 있었으면 저 자식들 바로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성민은 다락방 어두운 천장에서 낡은 돗자리를 뒤척이며 투덜거렸다. 가끔 놀러오는 종혁은 그런 성민을 보며 웃기만 했다. 야, 너 진짜 사랑병 제대로 걸렸네. 하지만 성민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드디어 결심했다. 지유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정원에서 튤립 몇 송이를 꺾고 아버지의 향수를 거의 반통이나 뿌린 성민은 그녀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노크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노크했다. 역시 조용했다. 가슴속 심장만이 미친 듯이 뛰었다. 조금 더 기다리다 성민은 실망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꽃다발을 던지고 돌아섰다. 그 순간 등에 누군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젠장, 종혁 말이 맞았어. 나 같은 놈은 쳐다도 안 보겠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직접 볼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녀를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비록 망상 속에서만 사랑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성민은 아예 다락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부모에겐 다음 학기 중요한 시험 준비라고 둘러댔다. 그러는 사이 지우는 더 예뻐졌다. 붉은 볼과 날씬한 몸매에 살짝 숙인 속눈썹 너머로 바라보는 눈빛은 남자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치명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성민은 지훈의 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지우의 아버지가 그녀를 머리채를 잡아 끌어 마당으로 끌고 나오더니 허리띠로 마구 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모습에
숨이 멎을 뻔한 성민은 소리쳤다. 뭐야, 저 미친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우의 어머니도 달려와서 딸을 마구 욕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야, 네가 왜 그 장로님과 결혼을 거부하냐. 그분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 철벽 보장인데. 내 그딴 놈들 바이커 같은 쓰레기 말고. 진짜 악질이네.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다니. 성민은 이를 악물고 다락방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첫 발을 딛는 순간 낡은 나무 계단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그는 굴러 떨어졌다. 하필이면 밑에는 아버지의 녹슨 쇠스랑이 세워져 있었고 성민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 좋게도 그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돌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그 뒤 일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건 이튿날 아침 침대 위였다. 다락방에서 맨날 들락날락 하더니 결국 사고 치더라.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다. 성민은 대꾸도 안 하고 지우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에 잠겼다. 부모가 저런 짓을 한다면 그녀는 왜 참는 걸까? 그는 병실에 오래 누워 있을 생각이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창문을 타고 몰래 도망쳤다. 시골 마을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따금 여기저기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낮의 소란스러움은 사라졌다. 성민은 다락방에 올라가 지우를 몰래 보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추락사고 이후로 아버지가 화가 나서 계단을 통째로 부셔버리고 도끼로 조각조각 내버렸기 때문이다. 지우의 집 앞 철문까지 간 성민은 손잡이를 잡고 살짝 당겨봤지만 잠겨 있었다. 집 안불도 꺼져 있었고 아직 밤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잠들었나 싶었다. 이 집 사람들 진짜 이상해. 성민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 주위를 빙빙 돌았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고 입안은 마른 나무 껍질처럼 바짝 말라버렸다. 지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는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집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결국 그는 옆집 벤치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작은 삐걱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기 그녀가 있었다. 얇은 하얀 잠옷만 입은 채 호숫가로 이어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녀.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몸짓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성민은 머리끝까지 피가 치솟았다. 지훈의 집은 호수로 이어진 뒷문이 있었기에 그는 호수를 돌아 반대편에서 그녀를 맞이하기로 했다. 그렇게 호수를 뛰어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분. 숨이 가빠지고 땀이 흐르는 가운데 그날 밤은 기묘하게도 너무나 덥고 고요했다. 갈대밭은 마치 초록색 바다처럼 잔잔히 흔들렸다. 성민은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지우는 어디 있는 걸까? 혹시 호수에 들어간 건 아닐까? 입술을 혀로 적시며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어딘가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여성의 목소리. 어둠 속에서 들리기에 더 아찔하게 느껴졌다. 어디 있니? 나의 사랑아, 내 운명의 사람아. 지우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혼잣말처럼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뭐야 저게? 부모님은 대체 왜 가만둔 거지? 성민은 공포와 당혹감에 온몸이 떨렸다. 갈대숲은 숨기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지만
그는 더 나은 곳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갈대를 살짝 치우자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지우는 작은 공터 한가운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 있었고, 손에는 뼈로 만든 빗을 들고 머리를 빗으며 부드럽게 노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다. 그녀 주위에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것이다. 나이도 다양하고 옷도 각양각색이었지만 모두가 똑같은 무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입을 달싹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죽은 자들이라는 걸 성민은 단박에 깨달았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건 그 바이커였다. 가죽 재킷은 피와 구름으로 얼룩졌고 한쪽 부츠도 없었다. 무릎 아래로는 다리가 씹혀나갔고 손가락 뼈들이 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양팔은 없었다. 절단된 팔끝을 지우에게 내밀며 그는 썩은 입으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입 안에는 거머리와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그 외에도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 목이 날짐승에게 찢긴 듯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다. 또 한 명은 배가 갈라져 내장이 흘러나왔고 그걸 한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시체들과 함께 노래를 흉내내고 있었다. 이제야 성민은 왜 마을 사람들이 지우의 남자들 이야기를 그렇게 꺼렸는지 이해했다.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었다. 그 순간 성민의 발 아래서 가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의 쪽으로 돌아왔다. 지우도, 그리고 그 시체들 모두가. 땀이 줄줄 흘렀고 성민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체에 지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직감했다. 조금만 늦으면 자신도 저 무리의 일부가 될 거란 걸. 여기 와요, 자기야. 무섭지 않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지우는 천사의 목소리로 그렇게 속삭였고 혀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뱀처럼 갈라져 있었다. 아, 안 돼. 난 가야 돼요. 집에 돌아가야 돼요. 성민은 숨이 넘어갈 듯 중얼거렸다. 손발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바이커가 으르렁대며 입을 벌리더니 가장 먼저 성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 순간 마치 주문이 풀리듯 성민의 몸에 힘이 돌아왔다. 그는 한껏 숨을 들이쉬고 마을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괴상한 숨소리와 끈적한 소리가 쫓아왔다. 지우는 미친 듯이 웃으며 외쳤다. 어디가? 자기야, 아까는 고백하러 왔잖아. 지금은 왜 도망가? 성민은 풀숲을 지나며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이커는 성민 위로 덮쳤다. 그는 지친 말을 타듯 성민의 등에 올라타고 남은 팔꿈치로 그를 패기 시작했다. 썩은 입으로 성민의 어깨를 물고 그 자리에서 피를 빨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수십 명의 좀비가 하이에나처럼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다. 피와 땀으로 범벅된 채 성민은 무릎으로 땅을 기어갔다. 바이커는 그의 귀를 물어뜯었고 그 순간 귀 옆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그 순간 엄청난 힘이 성민의 등 뒤에서 바이커 시체를 날려버렸다. 그의 몸통에는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시체는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떨어졌다. 성민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눈앞에 서 있는 건 키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신부였다. 검은 수도복을 입고
손에는 산탄총을 들고 있었다. 성민은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고 신부는 미친 듯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는 사방을 향해 은탄이 담긴 총알을 마구 퍼부었다. 시체들은 괴성을 질렀고 지우는 마치 사슴처럼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신부는 멈추지 않았다.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구분 없이 총알을 쏘아대며 그들의 목숨을 하나씩 빼앗아 갔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주변은 조용해졌다. 마지막은 지유였다. 신부는 그녀의 머리를 지척에서 겨누고 반가쇠를 당겼다. 총성. 그녀의 머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성민은 울부짖으며 신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신부는 그를 가볍게 밀쳐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지 마라, 아들아.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었단다. 성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 삼음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지유의 어머니가 남편의 눈을 피해 몰래 산파를 불렀다네. 그 산파는 악마에게 기도를 올려 아이를 되살렸지. 근데 대가가 있었어. 그걸 말 안 했으면 사안했을 뿐이지.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녀를 내 신부로 삼으려 했네. 결혼한 후 조용히 없애려고 했지. 하지만 늦었어. 이미 너무 강력해졌더군. 성민은 뚱뚱한 신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을 생각하면 뭐든 가능할 것 같았다. 그 아이는 어둠의 자식이었지. 신부는 부드럽게 말했다. 말하자면 부활한 악의 씨앗이랄까. 남자들은 그녀 주위의 때처럼 몰려들었고 그녀는 그들을 트로피처럼 수집했어. 첫 남자는 자기 손으로 죽였지.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남자들이 협력했어. 난 그녀를 빨리 처리하고 싶었지만 결국 오늘에서야 겨우 끝냈지. 그 아이 1시간 전에 자기 가족도 다 죽였더군.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는 장기와 피가 천장에까지 튀어 있었어. 성민은 벌벌 떨며 물었다. 가족을요? 그래, 개처럼 목을 물어 끊었어. 그 아이한테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이었지. 신부는 다시 산탄총을 어깨에 둘렀다. 이젠 말 그만하고 시체나 묻자꾸나 삽 좀 들어라. 성민은 말없이 삽을 들었다. 그리고 호숫가의 깊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모두를 묻기 위한 공동묘지. 가장 먼저 구덩이 바닥에 던져진 건 지유의 시체였다. 그녀의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하게 피어올랐다. 성민은 소리 없이 훌쩍이며 자신이 죽은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아름다웠다 해도 그녀는 결국 죽은 자였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성민은 신부 도영과 함께 호숫가에서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다. 호수 위에는 은빛 아침 햇살이 퍼졌고 갈대밭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성민의 마음은 찢겨진 채였다. 사랑했던 여자를, 그것도 악마의 손에 태어난 시체를 자신이 직접 묻었다는 사실은 평생을 따라다닐 아픔이 되었다. 그는 불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다 끝난 걸까요? 도현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다, 아들아. 그녀는 이제 진짜로 잠들었단다. 둘은 한참을 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밤의 그림자처럼.
지유의 기억도 서서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이